앞으로는 경력이 좋은데도 얘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전달이 안 되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직계 일타강사 최산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경력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하셔야 될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 한 강의로 쫙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강의를 이미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자, 요 영상들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영상을 좀 보강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훨씬 더 경력 기술서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력 기술서를 써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당장 뭐 내가 이직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나는 지금 퇴사가 고민이지 이직이 고민이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 기술서를 터부셔야 하는데 그거는 수능은 어차피 고3 때 볼 거니까 고2 때까지는 수능 준비를 안 할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이직을 위해서 경력 기술서를 쓰는 게 아니고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의 현위치를 인지하기 위한 하나의 바로미터, 진단 도구로서 경력 기술서를 써야만 합니다. 경력 기술서를 쭉 보다 보면 나의 커리어가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딜 가야 될지 내가 이직을 한다면 어떤 회사를 가는 게 좋을지 이런 종합적인 고민들을 경력기술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경력기술서가 무엇인지부터 그리고 경력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기술서라고 했어요. 경력기술서가 뭐죠? 내 경력을 기술해 놓은 문서예요. 참 쉽죠? 단어로 보면 굉장히 쉬워. 근데 많은 분들이 경력이라는 것을 왜 쓰는지 잘 몰라요. 자, 여러분이 경력을 기술하는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있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이거 이외에 뭐 다양한 것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럼 경력기술서와 이것의 차이는 뭘까요? 이력서는 소속을 나타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또는 성과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기도 있어요. 이력서 양식을 좀 디테일하게 요구하는데 그런 데는 경력기술서를 보통은 따로 요구하지 않고 이력서 안에 경력기술서를 포함해서 요구하는 경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소속과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기간 베이스로 되어 있고 법인 이름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내가 냈던 성과 자체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보통은 마케팅이나 디자인, 최근에는 이제 기술 스택을 요구하는 엔지니어 파트에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경력기술서 안에 있는 내용이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문서로 텍스트로 작성한 거라면 얘는 이미지나 영상, 레퍼런스 같은 것들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일종의 레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관점.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인성에 대한 거, 지원 동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사가 필요하다, 뭔가 스토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력기술서에는 스토리나 서사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아예 이런 거를 배제하셔야 돼요. 자, 경력기술서를 기업이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 뭘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소개서 어때요? 일단 글씨가 많죠. 많이 읽어야 되지. 읽을 게 얼마나 많아. 텍스트가 엄청 많잖아. 이력서는 어때요? 양이 너무 함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이 사람의 대략적인 경로나 히스토리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성과를 했고 이런 까지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보가 너무 적고 얘는 정보가 너무 많고 포트폴리오는 아무나 해석을 못해요. 디자이너의 경력을 판단하는 포트폴리오가 아주 중요한 요소일 텐데 그거를 뭐 일반 인사팀이 평가할 수 있나요? 저도 디자이너도 뽑을 때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아무리 많이 봐도 모르겠더라고. 결국에는 전문가밖에 못 봐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를 사전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로도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되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면접 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정보를 경력기술서라고 정해서 이 나머지를 보기 전에 이 내용만 보고 면접을 볼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면접 대상자를 뽑기 위한 아주 단순화된 문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은 면접을 보기 위해서 경력기술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서류 전형을 하기 위해서 경력기술을 작성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스가 일어나고 자소서처럼 경력기술서를 쓰고 포트폴리오처럼 쓰고 이력서처럼 쓰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물론 광의적 의미로 이 네 가지의 문서는 목적은 똑같아요. 선발을 결정하기 위함이야. 하지만 보여지는 형태나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요거를 먼저 대전제로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력기술 쓸 때 일단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했던 업무가 있어요. 두리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리저트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경력기술서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을 많이 쓰는 걸 좋은 걸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뭐 했고 맞아 이런 것도 했어 이거 말 다 적는단 말이야.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마다 똑같은 직무더라도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뽑기 싫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했던 일이지 이걸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야. 그거를 판단하는 거가 이 중에서 리저트가 있냐
요거를 묻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업무를 잘할 만한 사람을 뽑고 싶은데 여러분이 제시해 놓은 경력 기술 보니까 딱딱 연결이 되네. 이렇게 딱 요것만 경력 기술을 제시하는 거예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잘 정리해서 면접관이 보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압축된 문서가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다 써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이 많은 일을 했었지 그러면서 막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면접관에게 전가하면 안 돼요. 경력 기술서는 리저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써야 된다. 그럼 리저트를 우리는 어떻게 뽑아내냔 말이야. 아니 우리 회사에 대한 성과지 저 회사의 성과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지표를 KPI라고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KPI에 내가 했던 성과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경력 기술서의 소재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력 기술서를 이렇게 써라 라고 가이드를 드린 게 있어요. 그거는 요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도 간단하게 원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력 기술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 칸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가장 좋은 거는 1년에 한 칸 정도씩, 못해도 1년에 한 2칸 정도씩은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물경력이라고 소위 했을 때 물경력을 하도 진단해달라고 해서 제가 물경력 진단기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시하는 기준이 뭐냐면 총 경력이 2분의 1 밑칸이다. 예를 들어서 4년 경력인데 경력 기술 한 칸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물경력에 준한다. 요렇게 제가 가이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경력의 총 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연차와 비례해서 작성이 돼야 되고요.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4가지죠. 맨 위에 기간, 그리고 성과, 그리고 역할, 기술 이렇게 4가지를 적으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경력 한 칸이 되는 거예요. 한 칸. 그래서 요게 몇 개 있느냐가 그 사람의 경력 관리 여부를 관리한다 그랬죠. 기간은 말 그대로 일을 했던 기간이에요. 일을 했던 기간. 근데 이거를 회사 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소속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프로젝트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루틴이죠. 프로젝트를 일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면접관이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머릿속을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 업무를 프로젝트화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의 내용이 뭐냐? 얘는 아주 심플합니다. 프로젝트를 정의할 때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죠. 아주 도전적이고 이전에 없었던 거, 형식을 깨는 거 여러 가지 많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공통분모로 놓고 있는 2가지 요소는 목표가 명확하다. 2번째, 데드라인이 명확하답니다. 사실 목표 안에 데드라인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까지 얘를 완성할 거야. 그래서 팀을 이렇게 짜고 일하는 방식 이렇게 만들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해낼 거야.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냥 계속 돌잖아. 이렇게 쳇바퀴 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의 일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임의로 끊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때 여기에 중심이 되는 기준이 뭐야? 성과. 나름 내가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딱 가지고 앞뒤로 3개월씩 해서 6개월, 앞뒤로 6개월씩 해서 1년 대충 그냥 이렇게 끊자고. 왜냐면 어차피 1년에 한 칸 정도만 만들어도 되거든요. 1년에 한 칸, 많으면 2칸 요 정도만 잘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작성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했다 그러면 그 기간을 그대로 쓰셔도 되겠지만 요게 이제 원래 이 기간의 의미인데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요 기간을 너무 짧게 1에서 2주 1에서 2주 만에 달성할 목표가 대단한 게 있었겠어요? 원리를 이해하면 이걸 제가 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할 때 앞에서 기획도 해야 되죠. 회의도 해야 되죠. 실행에 대한 기획도 해야 되죠. 실행하는 기간도 있어야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다라고 이게 딱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 기간을 1, 2주를 잡는 건 너무 짧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컨설턴트들도 최소 프로젝트 기간은 2주를 잡습니다. 근데 이 2주라는 거는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고 큰 프로젝트가 있고 그것을 중간에 나누고 최소 단위로 나누면 2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가 곱하기 3에서 6주가 보통 중프로젝트. 중프로젝트가 한 3개. 그러니까 18주가 되는 거를 보통 대프로젝트 이렇게 잡는 거죠. 이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아무리 짧아도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이상은 정리가 맞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길면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생산성 문제가 생기거든. 일반적인 회사에서 언제 달성될지도 모르는 거에 계속 투자해주는 회사 있어요? 그런 회사는 망하는 회사야. 보통은 기간을 정한다고. 이때까지 이건 한번 달성해보자. 이거는 이때까지 한번 가봐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그 기간을 2년, 3년 이렇게 안 잡습니다. 그냥 1년에서 길어야 1.5년.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께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그냥 끊어라. 실제로 나는 2년 했어도 그냥 1년으로 끊어. 왜냐면 여러분의 모든 기간이 경력기술서에 다 표현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경력기술서에 있는 거 좀 빠지고 그 사이에 다른 일 했겠지. 그래서 또 성과 나는 이렇게 일했어. 이렇게 그냥 뚝뚝 끊어져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경력기술서라는 거예요. 그 기간의 공백까지 표기해야 되는 거는 이력서이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경력기술서를 작성하는 데 훨씬 좋을 겁니다. 기간이 1년 반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프로젝트를 정말 밀도 있게 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되기 때문에
때문에 실제 길게 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1년 반 이내로 좀 좁혀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거. 뭐 한국의 정서와 이런 거 잘 연결은 되는 건 하지만 경력기술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방식이에요, 서구방식.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평가라는 제도를 얘기할 때 동양적 방식과 서양적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맞냐 뭐 틀리냐 이런 거는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동양식이라고 했을 때는 뭐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정이 있다, 정.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해도 그냥 뭐 꼭 말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장유유서 뭐 이런 것들이 나이가 좀 많으면 좀 더 대우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서양은 이제 알짤 없어. 나이가 알게 뭐야 뭐 그딴 거 모르겠고, 그래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능력이 뭐야, 뭐 이런 걸 따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이가 어리더라도 일 잘하고 능력 있으면 뭐 그냥 팍팍 승진하는 거고 연봉 막 팍팍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뭐 못해 그럼 바로 잘리는 거야. 뭐 이게 그냥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산업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맞는 것들을 차등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동양적 문화권에서 웨스턴적 서양적 문화권으로 인사제도를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직무 단위로 결정하고 직무의 내용에서 일을 정확하게 측정해내고 그 측정한 값에 따라서 연봉을 매기겠다. 그러니 앞으로 이걸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입사도 못해. 그러니까 숫자로 나를 설명할 수 없어? 그럼 너는 아마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너를 뽑을 생각이 없어. 뭐 이렇게 가는 거라고. 두루뭉술은 언제나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경력이 좋은데도 얘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 뽑고 싶은데도 평가 지표나 이런 게 보니까 들어오는 게 없네. 서구적인 내용으로 보려면 반드시 숫자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 숫자로 설명해야 되는데 숫자로 설명이 안 되고 뭔가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의 내용이 뭐냐 라고 하면 주로 미사여구입니다. 미사여구. 그 요즘에 이제 미사여구의 경기를 일으키는, 거의 혐오를 느끼시는 면접관분들이 많아요. 미사여구가 붙는 순간 혁신적인, 최고의, 가장 빠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전에 없었던, 그게 전달이 안 된다고.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미사여구를 들어가는 순간 두루뭉술하게 느끼게 되는 거고, 두루뭉술한 내용에 대해 경력기술서에 한두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경력기술서에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고, 성과를 정확하게 숫자로 설명해야 될 내용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 자체로 벌써 아웃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거 보니까 회사 와서도 이렇게 일하겠네? 이렇게 판단되는 게 딱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한다는 두 번째 표현 중에 하나가 기술이 애매한 거야, 기술이. 그러니까 아니 나는 기술 대단히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쓰는 게 역량이에요, 역량. 근데 이 역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 두루뭉술한 거야. 세상 두루뭉술해.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은 경력기술서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역량이죠. 기획력, 뭐 분석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 신입들이나 쓰는 용어지. 사실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보통은 툴을 얘기합니다. 법적인 요건, 뭐 기술, 시스템, 뭐 이런 내용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성과를 낼 때 내가 사용했던 테크놀로지 혹은 도구였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뽑고자 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도 저거 쓰는데? 저 사람 뽑으면 바로 일 시켜 먹을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을 돋게 하기 위해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지 뭐. 근데 하여튼 확실한 거는 두루뭉술하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숫자나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행동의 액션이 없이 그냥 미사여구로만 점철된 내용이 많더라. 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루뭉술하지 않게 하려면 세 번째로 제가 연결했던 내용이 수치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수치화를 안 하죠. 이거는 사실 실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시도하지 않는 거야. 근데 제가 앞서 아주 많이 강조드렸지만 수치로 설명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설명하면 무조건 유익합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면접관이 이해하기 쉽고 질문하기 쉬워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수치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결과도 숫자로 찾아야겠죠? 그리고 과정도 숫자로 찾아야 돼요. 모든 걸 수치화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과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들은 숫자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수치화에 대해서 예전에 뭐 KPI도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설명했는데 어려워. 이걸 우리가 이제는 다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GPT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챗GPT죠. GPT에게 내 상황을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또는 할 건데 수치화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숫자로 설명할 수 있을지 KPI로 설명해줘. 그리고 예시를 제시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넣을수록 GPT가 예시도 주고 가설도 주고 이렇게 해보세요를 제안까지 해줍니다. 이 내용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하시기 전에 숫자로 설명하는 거, 내가 이 업무를 통해서 어떤 숫자를 달성할 건지를 미리 한번 챗GPT와 대화 나누시면서 기획해보시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경력기술서에 대한 간단한 내용, 그리고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봤는데요. 경력기술서는 평소에 관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력기술서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커리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직할 때 하려고 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총정리 버전 또 케이스 스터디 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경력기술서에 함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저희가 코스를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코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경력기술서를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영이었습니다.